시어머니는 가족 아니잖아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 울렸습니다. 어머니 계시면 우리가 자유롭지 않아. 요양원이라도 알아봐야겠어. 저는 문 앞에 서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엄마, 그 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혼자 쓰시기엔 너무 큰 돈이잖아요. 아들의 목소리였죠. 평생을 일했습니다.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휘도록여. 제 집을 샀고 가족과 함께 살자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가족이 아니래요. 엄마, 정말 가시는 거예요? 응, 이미 다 정했어, 집도요. 팔았어, 너희 여행 간 사이에.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구였는지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드라마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말순이라고 합니다. 올해 73이에요, 새벽. 5시면 눈이 떠집니다. 알람을 맞춰놓은 것도 아닌데 몸이 먼저 알아요. 오랜 시간 습관처럼 새겨진 거죠. 어둠 속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킵니다. 허리가 뻐근하고 무릎이 시큰거리지만 이 정도야 괜찮아요. 아직은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갑니다. 거실은 어둡고 고요해요. 아들 내외와 손주, 민준이가 자고 있는 집. 제가 깨우면 안 되니까 소리내지 않으려고 조심합니다. 부엌불을 켜면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공간을 채우죠. 먼저 밥솥부터 확인합니다. 어젯밤에 예약해둔 밥이 제때 됐는지 보는 거예요. 뚜껑을 열면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윤기 나는 쌀알들이 반짝입니다. 다행이네요. 오늘도 잘 됐어요. 도마 위에 당근, 시금치, 계란을 꺼내 놓습니다. 며느리 은주 씨가 좋아하는 건 색깔 있는 반찬이거든요. 보기 좋아야 먹는다고 했죠.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색을 맞춥니다. 빨강, 초록, 노랑 영양도 생각하고 보기도 좋게요. 칼질을 하면서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온 지 벌써 3년이 됐어요. 아들이 전화를 했죠. 엄마, 이제 혼자 사시지 말고 우리랑 같이 살아요. 민준이도 엄마 보고 싶어 하고 은주도 괜찮대요.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가족이랑 같이 산다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거든요. 혼자 사는 원룸은 추웠어요. 겨울엔 보일러를 아껴 썼고 밥도 대충 때웠죠. 그런데 이제 가족이랑 함께 밥을 먹고 손주 얼굴도 매일 보고 제가 필요한 사람이 된 거예요. 반찬을 하나씩 만들어냅니다. 시금치는 데쳐서 무치고 당근은 볶고 계란은 노릇하게 부칩니다. 김치도 덜어내고 된장찌개도 끓여요. 아들 재민이가 된장찌개를 좋아하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6시쯤 되면 민준이가 일어납니다. 중학교 2학년인 민준이는 7시 전에 나가야 해요. 학원 가느라 바쁜 아이죠. 민준아, 일어났니? 네, 할머니. 민준이가 부스스한 얼굴로 나옵니다. 교복 차림으로 식탁에 앉으면 저는 따뜻한 밥과 반찬을 앞에 놓아줘요. 도시락도 이미 싸뒀습니다. 민준이가 좋아하는 메뉴로요. 할머니 고마워요. 별 말씀을 잘 먹어라. 민준이의 그 말 한마디가 저를 버티게 합니다. 고맙다는 말, 제가 필요하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렇게 새벽같이 일어나요. 7시가 되면 은주 씨가 나옵니다. 화장을 하고 정장을 입은 모습이 늘 깔끔해요. 회사 다니는 며느리라 바쁜 사람이죠. 어머님 아침 차리셨어요? 응, 먹어요. 전 커피만 마실게요. 요즘 다이어트 중이거든요. 은주 씨는 밥을 잘 안 먹습니다. 그래도 저는 매일 차려요. 혹시 드실까 봐서요. 그리고 아들이 먹으니까요.
재민이는 밥을 잘 먹는 편이에요. 그게 제일 다행이죠. 아들이 나와서 밥을 먹을 때가 제일 좋아요. 엄마, 잘 먹겠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 재민이는 말이 많지 않아요. 그냥 묵묵히 먹고 회사 가죠. 그래도 괜찮아요. 아들이 건강하게 밥 먹는 모습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하거든요. 가족들이 다 나가고 나면 저는 설거지를 합니다. 그릇들을 닦으면서 생각해요. 제가 여기 있어서 이 집이 돌아간다고. 제가 없으면 아침도 제대로 못 먹고 나갈 거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설거지가 끝나면 빨래를 합니다. 세탁기를 돌리고 너는 동안 거실을 청소해요. 청소기를 돌리고 걸레질을 하고 창문도 닦죠. 허리가 아파도 참아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요. 빨래가 끝나면 베란다에 널어둡니다. 겨울이라 잘 마르지 않지만 그래도 햇볕이 들 때 널어두면 조금은 나아요. 민준이 교복도 있고 재민이 와이셔츠도 있고 은주 씨 블라우스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털어서 널어요. 그러고 나면 점심때가 됩니다. 저는 혼자 간단하게 먹어요. 아침에 남은 반찬에 밥 한 공기면 충분하죠. TV를 켜고 드라마를 봅니다. 요즘 하는 일일 드라마인데 나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괴롭히는 내용이에요. 볼 때마다 화가 나지만 그래도 봐요. 다른 사람 사는 게 궁금하거든요. 오후가 되면 저녁 준비를 시작합니다. 저녁은 아침보다 신경을 더 써요. 온 가족이 모여서 먹는 식사니까요. 재민이가 좋아하는 생선구이도 하고 민준이가 좋아하는 잡채도 만들고 은주 씨를 위해 샐러드도 준비합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이상한 기분이 들어요. 뭐랄까, 제가 점점 투명해지는 것 같다고 할까요? 아침에 밥을 차려놔도 고맙다는 말이 줄었어요. 빨래를 개켜놔도 당연하다는 듯이 가져가고요. 청소를 해도 아무도 몰라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온 가족이 식탁에 모여 앉았죠. 저는 열심히 반찬을 차려냈고 다들 밥을 먹고 있었어요. 민준아, 학원 숙제 다 했어? 은주 씨가 물었습니다. 네, 엄마 다 했어요. 이번 주말엔 우리 가족끼리 여행 가자. 아빠도 휴가 내고. 진짜요? 좋아요. 민준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재민이도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오랜만에 가족끼리 좀 쉬자.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가만히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가족끼리 여행 좋은 얘기죠. 그런데 아무도 제게 묻지 않았어요. 같이 가자는 말도 어디 가고 싶냐는 말도 없었습니다. 저는 가족이 아닌 걸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죠. 어둠 속에서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여기 온 이유가 뭐였을까요? 가족과 함께 살고 싶어서였어요. 외롭지 않게 서로 의지하면서 살고 싶었죠. 그런데 지금 저는 정말 가족인 걸까요? 아니면 그냥 집안일 하는 사람일까요? 새벽 5시, 오늘도 눈이 떠졌습니다. 몸이 자동으로 일어나요. 부엌으로 가서 불을 켜고 밥솥을 확인하고 반찬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라요. 손을 움직이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습니다. 당근을 썰면서도 시금치를 무치면서도 계속 생각이 나요. 나는 이 집의 가족일까? 그리고 문득 서랍 깊은 곳에 넣어둔 통장이 떠올랐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들어있는 그 통장, 제 이름으로 된 그 통장 말이에요. 변화는 조금씩 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물이 서서히 차오르듯 그렇게요. 처음엔 제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싶었어요. 며느리 은주 씨가 바쁜 사람이니까 말투가 좀 짧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했습니다.
어머님이라는 호칭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늘 하던 대로 식탁을 차리고 있었죠. 은주 씨가 거실로 나왔어요. 화장을 마친 얼굴이 매끄러웠습니다. 청소 오늘 다 하셨어요?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인사도 없이 던진 말. 질문이라기보다는 확인이었어요. 응, 했어요. 화장실도요? 네, 화장실도 했어요. 은주 씨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현관으로 갔습니다. 구두를 신으면서 한 번 더 말했죠. 저녁은 6시 정확히요. 재민 씨 회식 취소됐대요. 그리고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잘 다녀오라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어요. 저는 식탁 앞에 서서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6시 정확히 그 말이 자꾸 맴돌았어요. 다음 날도 비슷했습니다. 은주 씨가 빨래 바구니를 들고 나왔어요. 빨래는 저희 거랑 섞지 마세요. 네. 따로따로 하세요. 섞이면 좀 그렇잖아요. 은주 씨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죠. 저는 손에 든 빨래를 내려다봤어요. 제 속옷과 양말 이것들이 그렇게 더러운 걸까요? 저녁 준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엌에서 저녁을 만들고 있는데 은주 씨가 들어왔어요. 어머님, 오늘 생선 안 하시는 거예요? 아, 오늘은 고기를 준비했어요. 민준이가 좋아할까 싶어서. 민준이는 생선이 좋대요. 고기는 학원에서도 먹고 오잖아요. 그럼 내일 생선으로 할게요. 내일은 또 다른 거 준비하셨을 텐데. 그냥 오늘 하시면 안 돼요? 은주 씨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저는 얼른 냉장고를 열었어요. 그럼 지금 생선을 꺼내서 됐어요. 그냥 하세요. 은주 씨는 한숨을 쉬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저는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손을 떨었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그저 민준이를 생각한 건데.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은 조용했습니다. 다들 말없이 밥을 먹었죠. 저도 입맛이 없었지만 그래도 숟가락을 들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어머니. 좀 뭐라고 해요? 은주 씨의 목소리였어요. 낮게 말하고 있었지만 부엌까지 들렸죠. 왜? 재민이가 물었습니다. 맨날 제 마음대로만 하세요. 말씀드려도 안 들으시고. 엄마가 나이가 있으셔서. 그래, 이해는 하는데 좀 답답하잖아요. 저는 그릇을 닦는 손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뭐라고 해야 할까요? 나가서 사과를 해야 할까요?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방에 일찍 들어갔어요. TV를 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거실에서 은주 씨와 재민이가 드라마를 보고 있었거든요. 제가 나가면 방해가 될 것 같았어요. 방에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은주 씨는 저를 어머님이라고 불렀어요. 웃으면서 인사도 하고 가끔은 과일도 깎아다 줬죠. 그런데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4시 반쯤 됐을 거예요. 청소를 더 깨끗하게 하고 밥도 더 정성껏 차리고 싶었거든요. 그러면 은주 씨가 좋아할 것 같았어요. 온 집안을 닦고 또 닦았습니다. 구석구석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만들었죠. 화장실 타일도 칫솔로 문질렀어요.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아침 식사 준비도 신경 썼어요. 생선구이를 하고 반찬도 4가지나 만들었죠. 민준이 도시락도 예쁘게 쌌습니다. 은주 씨가 나왔을 때 저는 기대했어요. 분명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죠. 오늘 청소 다 하셨어요? 똑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어제와 다를 게 없었어요. 네, 다 했어요. 베란다 창문은요? 그것도 닦았어요.
은주 씨는 베란다로 가더니 창문을 손가락으로 훑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요. 그럼 오늘 빨래 좀 많이 나올 거예요. 이불 빨 거거든요. 네, 알겠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작게 나왔어요. 점심때가 됐습니다. 저는 혼자 밥을 먹으면서 TV를 켰어요. 드라마를 보려고 했죠. 그런데 소리를 키우는 순간 은주 씨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소리 좀 낮춰주세요. 전화 통화 중이에요. 아, 미안해요. 저는 얼른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소리를 낮췄죠. 그런데 은주 씨는 그대로 서 있었어요. 아예 끄시면 안 돼요? 소리가 다 들려요. 내 TV를 껐습니다. 화면이 깜깜해졌죠. 은주 씨는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소리 없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자꾸 났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그날 오후 저는 이불을 빨았습니다. 무거운 이불을 들어 세탁기에 넣고 빨래를 돌렸죠. 탈수가 끝나고 이불을 꺼내는데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은주 씨가 시킨 일이니까요. 베란다에 이불을 널면서 생각했어요. 제가 이 집에 필요한 사람이긴 한 걸까요? 아니면 그냥 일하는 사람일 뿐일까요? 저녁 때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식탁에 앉았어요. 은주 씨의 눈치를 봤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재민이가 말했고 민준이도 따라했죠. 은주 씨는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민준아, 이번 주 주말에 할머니 생신인데 우리 외식 가자. 생신이요? 민준이가 물었어요. 제 생일 얘기였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제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가족끼리 좋은 데 가서 먹으려고. 재민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제 생일을 기억하고 있었구나. 역시 가족이구나. 그런데 은주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날 약속 있어요. 친구들이랑 만나기로 했거든요. 아, 그래. 그럼 다음 주에 하자. 괜찮아요. 어머니 생신인데. 제가 뭐 여보랑 민준이랑 가세요. 은주 씨는 반찬을 집으며 말했습니다. 웃지 않았어요. 저를 보지도 않았죠. 저는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입맛이 싹 사라졌어요. 제 생일에 며느리가 빠진다는 게 그게 이렇게 서운할 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서 여러 생각을 했습니다. 은주 씨의 차가운 말투, 사라진 호칭, 눈치 보게 만드는 분위기. 이 모든 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제가 정말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문득 서랍 속 통장이 떠올랐습니다. 평생 모은 돈, 제 이름으로 된 돈, 그걸 꺼내볼까 하다가 관뒀어요. 무섭거든요. 그 돈이 제게 남은 전부 같아서 새벽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알람도 없이 5시에 눈이 떠졌어요. 몸이 일어났고 부엌으로 갔고 또다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확실히 알았어요.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허리가 아프기 시작한 건 한 달쯤 전부터였습니다. 처음엔 그러려니 했어요. 나이 들면 여기저기 아픈 게 당연하잖아요. 파스 붙이고 따뜻하게 찜질하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몸을 일으키려고 하면 허리에서 찌릿한 통증이 번졌죠. 숨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참았어요. 이 정도는 괜찮다고, 아직 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빨래를 넣을 때도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무거운 이불을 들어 올릴 때마다 식은땀이 났어요.
청소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걸레질을 하면 허리를 숙여야 하는데 그때마다 전기가 오르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국을 끓이다가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너무 아파서 버틸 수가 없었거든요. 바닥에 주저앉아 허리를 감싸쥐고 있는데 은주 씨가 나왔어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아, 괜찮아요. 허리가 좀 병원 가보셨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은주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병원은 가보셔야죠. 그렇게 아프시면 집안일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 말에 저는 멈칫했어요. 집안일. 어떻게 하냐고. 제 건강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집안일을 걱정하는 거였습니다.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그러시던가요? 은주 씨는 그렇게 말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벽을 짚고 천천히 일어났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다시 국을 끓였습니다. 해야 했거든요. 그날 오후 저는 동네 병원에 갔습니다. 혼자서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면 민폐가 될 것 같았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를 찍어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많이 진행됐네요. 이 정도면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수술이요? 네, 지금 상태로는 일상생활이 힘드실 거예요. 더 악화되면 걷지도 못하게 될 수 있어요. 저는 진료실을 나와 복도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수술 그 단어가 무겁게 가슴을 눌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버스에 앉아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죠.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할까? 가족들이 뭐라고 할까?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인 자리였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입을 열었습니다. 재민아, 네, 엄마 오늘 병원에 다녀왔는데 허리 디스크래 수술을 해야 한데. 재민이가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은주 씨도 저를 봤어요. 수술이요? 언제요? 재민이가 물었습니다. 다음 주에 입원하래. 일주일 정도 병원에 있어야 한데. 그때 은주 씨가 말했습니다. 그럼 집안일은요? 저는 은주 씨를 봤어요.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제가 최대한 빨리 나을게요. 일주일이나 안 계시면 저희가 어떻게 해요? 재민 씨는 회사 다니고 저도 바쁜데 미안해요. 제가 사과했습니다. 아픈 게 제 잘못인 것처럼. 재민이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수술 꼭 해야 돼요? 약 먹으면서 버틸 순 없어요? 의사 선생님이 수술 안 하면 더 악화된대. 그래도 지금 시기가 좀. 재민이는 말을 흐렸습니다. 시기가 안 좋다는 거였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요. 엄마 죄송한데 저희는 정말 바빠서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가족들이 제일 바쁘지 않을 것 같은 날로 골랐어요. 그래도 혹시나 해서 재민이에게 다시 말했죠. 재민아, 수술 날짜 잡았어. 다음 주 수요일인데 괜찮겠지? 네, 엄마. 근데 제가 회사에 일이 있어서 병원까지는 못 모셔다 드릴 것 같아요.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정말요? 수술인데 걱정 마. 저는 웃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얼굴 근육이 굳어서 제대로 웃어지지 않았어요. 수술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짐을 쌌어요. 입원 가방에 옷가지와 세면 도구를 넣었죠. 은주 씨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입원하시는 동안 집안일은 제가 해야 하잖아요. 미안해요. 불편하게 해서. 청소랑 빨래는 그렇다 치고요. 밥은 어떡하죠? 저 요리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냉장고에 반찬 만들어뒀어요. 데워 드시면 돼요. 에휴, 은주 씨는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그리고 나가면서 한마디 더 했죠. 빨리 나으셔야 해요. 진짜 일주일만 계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가방 지퍼를 천천히 올리면서 눈물을 참았어요. 수술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준비했어요. 가족들은 모두 자고 있었죠. 깨우지 않았습니다. 민폐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조용히 집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우리 집 현관문 아무도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병원까지 혼자 갔어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무거운 가방을 들고 걸었죠. 허리가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이제 곧 수술하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2번 수속을 밟고 병실로 갔습니다. 4인실이었어요. 다른 침대에는 이미 환자들이 누워 있었죠. 제 침대 옆은 저보다 나이가 좀 더 많아 보이는 할머니였어요. 침대 옆에 보호자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딸로 보이는 여자분과 사위, 그리고 손주들까지요. 어머니, 물 좀 드실래요? 아니, 괜찮아. 입 마르시면 안 되니까. 조금만 드세요. 딸이 할머니 입에 물을 떠다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웃으며 물을 마셨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혼자 병원복으로 갈아입었어요. 보호자가 없으니 간호사가 와서 도와줬죠. 보호자분은요? 없어요. 수술인데. 보호자가 없으시면 괜찮아요. 혼자 할 수 있어요. 간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더는 묻지 않았어요.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침대에 누웠죠.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긴장하지 마세요. 금방 끝날 거예요. 마취 주사를 맞았습니다. 점점 의식이 흐려졌어요. 마지막으로 생각한 건 재민이 얼굴이었습니다. 우리 아들, 제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눈을 떴을 때는 회복실이었어요. 온몸이 무겁고 아팠습니다. 간호사가 옆에 있었죠. 깨어나셨어요? 수술 잘 끝났어요. 내 보호자분께 연락드렸는데 오시는데 시간이 좀 걸리신대요. 괜찮아요. 안 오셔도 돼요.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연락조차 안 했거든요. 뭐라고 연락해요?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병실로 돌아왔을 때 옆 침대 할머니는 여전히 가족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많이 아프세요? 손주로 보이는 아이가 물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우리 손주 얼굴 보니까. 안 아파 할머니, 제가 병원에서 계속 같이 있을게요. 고맙구나.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천장을 봤습니다. 제 침대 옆은 텅 비어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병실 불이 꺼지고 다들 잠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허리는 아팠지만 그것보다 마음이 더 아팠거든요. 휴대폰을 꺼내봤어요. 문자 한 통 없었습니다. 전화도 없었죠. 재민이한테 문자를 보낼까 하다가 관뒀어요. 뭐라고 써요? 수술 잘 끝났다고요? 보고 싶다고요? 그냥 휴대폰을 다시 내려놨습니다. 옆 침대에서 할머니 딸이 의자에 앉아 자고 있었어요. 불편한 자세였지만 어머니 곁을 지키고 있었죠. 그 모습이 부러웠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아프면 쓸모가 없어진다는 걸. 집안일을 못하면 가족이 아니라는 걸. 제가 이 집에 필요한 건 제가 아니라 제가 하는 일이라는 걸.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흘러내렸어요. 닦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울었죠. 창밖으로 병원 불빛이 보였습니다. 어딘가에서는 가족들이 환자를 지키고 있겠죠. 손을 잡아주고 물을 떠다주고 괜찮다고 위로해주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혼자였습니다.
일주일 후에 퇴원했어요. 그날도 혼자 집에 왔죠. 택시를 타고 왔는데 기사님이 가방을 들어주셨어요. 혼자 오셨어요? 수술하셨으면 보호자가 있어야 하는데. 괜찮아요. 이제 다 나았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은주 씨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응, 다 나으셨어요? 네, 괜찮아요. 그럼 다행이네요. 진짜 힘들었거든요. 빨래도 쌓이고 청소도 못하고. 은주 씨는 웃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허리는 아직 아팠지만 내일부터 다시 일을 해야 했어요. 그래야 이 집에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통장을 꺼냈어요. 평생 모은 돈이 들어있는 통장. 제 이름으로 된 것 통장을 손에 쥐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알았어요. 제가 이 집에서 무엇인지를요. 퇴원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허리는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저는 다시 집안일을 시작했어요. 그래야 했거든요. 아침마다 일어나 밥을 짓고 청소하고 빨래했습니다. 허리가 쑤실 때마다 진통제를 먹었어요. 은주 씨한테 아프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쓸모없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엌수도 소리 때문에 거실 소리가 잘 안 들렸죠. 그런데 수도를 잠깐 잠그는 순간 은주 씨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우리 이번 연휴에 여행 가요? 여행? 갑자기 재민이가 물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라 원래 가려고 했잖아요. 민준이도 방학인데 가족끼리 좀 쉬자고. 저는 손을 멈췄어요. 가족끼리 여행 좋은 얘기죠. 그런데 이상하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래, 좋지. 어디로 갈까? 제주도 어때요? 민준이가 제주도 가고 싶대요. 좋아. 그럼 예약할게. 그리고요. 은주 씨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떡하죠? 엄마, 네 같이 가시려고 하시면 엄마도 데려가야지. 뭐 재민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조금 따뜻해졌어요. 역시 우리 아들이에요. 하지만 은주 씨의 다음 말이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해요. 어머니 계시면 우리가 자유롭지 않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맨날 눈치 보여요. 밥도 어머니 입맛에 맞춰야 하고 걷는 것도 느리셔서 기다려야 하고 여행인데 제대로 쉬지도 못해요. 저는 그 자리에 선 채로 굳어버렸습니다. 눈치를 보게 한다고요? 제가요? 은주야, 그래도 엄만데 알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냥 이번엔 우리 가족끼리만 가면 안 될까요? 가족끼리, 우리 가족끼리.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저는 가족이 아닌가요? 그건 좀 재민이가 망설였어요. 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한테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집에서 편히 쉬시라고요. 요즘 허리도 안 좋으시잖아요. 그래, 그렇게 해. 재민이가 결국 동의했습니다. 저는 부엌벽에 등을 기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얼마나 그렇게 서 있었을까요? 정신을 차리고 다시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릇이 깨질까봐 조심조심 닦았죠. 그날 밤 제 방에 누워 있는데 재민이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잠깐 들어가도 돼요? 응, 들어와. 재민이가 들어와서 침대 끝에 앉았어요. 엄마, 다음 주에 우리 여행 가려고 하는데요. 아, 그래. 저는 모른 척 했습니다. 들었다고 말할 수 없었어요. 제주도로 가려고요. 민준이가 가고 싶대요. 그래, 좋겠다. 그런데 엄마는 재민이가 말을 흐렸습니다.
저는 먼저 말했어요. 난 집에 있을게 허리도 안 좋고. 그래서 여행은 힘들 것 같아. 정말요? 괜찮으세요? 재민이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안도하고 있었어요. 제가 스스로 안 간다고 해서 다행이라는 표정이었죠. 응, 괜찮아. 너희끼리 다녀와. 재밌게 놀고 고마워요. 엄마 대신 맛있는 거 사올게요. 재민이는 그렇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저는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며칠 뒤였어요. 가족들이 여행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캐리어가 놓여 있었고 민준이는 신나서 이것저것 챙기고 있었죠. 할머니, 저희 제주도 가요. 그래, 재밌게 놀고. 와, 할머니도 같이 가시지 그래요? 민준이가 순수하게 물었습니다. 그때 은주 씨가 끼어들었어요. 민준아, 할머니는 허리가 안 좋으셔서 못 가셔. 그리고 우리 가족끼리 가는 거야. 아, 내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웃으려고 애썼습니다. 괜찮아. 민준아, 할머니는 집에서 쉴게. 내 할머니. 그날 오후 가족들이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현관까지 나가서 배웅했어요. 조심히 다녀와요. 네, 어머니 집 잘 지키고 계세요. 재민이가 말했습니다. 은주 씨는 저를 보지도 않고 나갔어요. 민준이만 손을 흔들어줬죠. 할머니, 다녀올게요. 그래, 잘 다녀와.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돌아섰어요. 집안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거실에 혼자 앉았습니다. TV를 켤까 하다가 관뒀어요. 볼 마음이 없었거든요. 그냥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죠.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해가 지고 어두워졌어요. 불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 홀로 앉아 있었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재민이한테서 온 사진이었어요. 제주도 바다를 배경으로 찍은 가족 사진이었죠. 재민이와 은주 씨, 그리고 민준이 셋이서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제가 없어도요. 아니, 제가 없어서 더 행복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혼자 간단하게 아침을 먹었습니다. 식탁에 혼자 앉으니까 이상했어요. 늘 북적이던 식탁이 너무 조용했죠. 점심때쯤 동네 친구 정수기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말순아,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그렇지 뭐 아들. 내외랑은 잘 지내? 응, 왜 그래? 목소리가 이상한데. 저는 한참을 말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수가, 나 가족이 맞는 걸까? 무슨 소리야? 아들 내외가 여행을 갔는데 나만 빼고 갔어. 가족끼리 간다고. 정수기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말순아. 난 가족이 아닌가 봐. 그냥 집안일 하는 사람인가 봐. 그런 소리 하지 마. 넌 아들 낳아 키운 엄마야. 엄마는 맞는데 가족은 아닌 것 같아.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내서 울었어요. 어차피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요. 사흘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잠을 자다가 목이 말라서 깼어요. 부엌으로 가려고 일어났죠. 그때 은주 씨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이상했죠. 가족들은 여행 중인데요. 가까이 가보니 은주 씨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영상 통화인 것 같았죠. 언니, 진짜 힘들어. 은주 씨가 누군가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랑 사는 거 너무 답답해. 맨날 집에 계시니까 자유롭지가 않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요양원이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 진짜 이러다간 내가 미칠 것 같아. 요양원, 그 단어가 귓가에 쟁쟁 울렸습니다. 근데 재민 씨가 뭐래?
상대방이 묻는 소리가 들렸어요. 재민이요? 엄마니까 어쩔 수 없다는 식이죠. 근데 저도 시어머니잖아요. 시어머니는 가족 아니잖아요. 시어머니는 가족 아니잖아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제 방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앉았는데 온몸이 떨렸습니다. 가족이 아니래요. 시어머니는 가족이 아니래요. 73년을 살았습니다. 평생을 노동하며 살았어요. 아들 하나 키우려고. 밤낮으로 일했죠.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휘어지도록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가족이 아니래요.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눈물만 흘렸어요. 73년의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족들이 돌아왔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죠. 다녀왔습니다. 재민이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갔어요. 엄마 잘 계셨어요? 응, 잘 있었어. 여기 선물이요. 엄마 드시라고. 과자 샀어요. 재민이가 쇼핑백을 건넸습니다. 저는 받았어요. 무겁지 않았죠. 그냥 과자 몇 개였습니다. 고마워 엄마. 집에 혼자 계시니까 괜찮으셨어요? 응, 괜찮았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나도 괜찮지 않았어요. 외롭고 슬프고 서러웠죠.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은주 씨가 짐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저는 없는 사람처럼요. 민준이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제주도 너무 좋았어요. 바다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래, 잘 놀았구나. 근데 할머니 없으니까 좀 심심했어요. 민준이의 그 말에 저는 울컥했어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되니까요. 할머니는 집에서 편히 쉬었어. 다음엔 같이 가요. 할머니 그래. 그러자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다음은 없을 거라는 걸요. 그날 밤 저는 다시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을 꺼냈어요. 그리고 한참을 들여다봤죠. 평생 모은 돈. 제 이름으로 된 돈. 이게 제게 남은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에 할머니가 보였죠. 주름진 얼굴, 굽은 허리, 지친 눈빛 하지만 그날 밤 제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결심했어요. 다시 일어서겠다고. 제 삶을 되찾겠다고. 제가 선택하겠다고. 거울 속 제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변했어요. 흔들리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날 밤 저는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봉투였어요. 한참을 만지작거리다가 천천히 열었죠. 안에는 아파트 등기부등본이 들어있었습니다. 명의인 이름이 보였어요. 김말순 제 이름이었습니다. 종이를 손에 쥐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그러다 문득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재민이가 5살 때였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났죠. 갑작스러운 사고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출근했던 사람이 저녁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장례식장에서 저는 울지 못했습니다. 울 시간이 없었거든요. 5살 아이를 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해야 했죠. 남편이 남긴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빚만 조금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빚을 갚으면서 아들을 키워야 했죠. 처음 시작한 일은 식당 설거지였습니다. 재민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어요.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습니다.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재민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저는 청소일도 시작했어요. 낮에는 건물 청소, 밤에는 식당 설거지.
하루에 4시간씩 자면서. 이랬죠. 엄마 피곤해? 어느 날 재민이가 물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 나 크면 돈 많이 벌어서 엄마 편하게 해줄게. 그때 재민이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작은 팔로 꼭 안아줬어요. 저는 그 품에서 울었습니다. 재민이를 대학교까지 보냈어요. 장학금을 받긴 했지만 생활비는 제가 보내야 했죠. 저는 더 많이 일했습니다. 간병 일도 시작했어요. 밤새 환자를 돌보고 아침에 집에 와서 잠깐 자고 다시 일 나가는 생활이었죠. 몸은 힘들었지만 버텼습니다. 아들이 잘 되는 게 보였으니까요. 재민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좋은 회사에 들어갔다고 했죠. 엄마, 이제 편하게 사세요. 제가 효도할게요. 재민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울면서 웃었어요. 평생을 기다린 말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모으고 싶었어요. 나중을 위해서요. 그렇게 10년을 더 일했습니다. 재민이가 결혼하고 민준이가 태어나도 저는 계속 일했죠. 그리고 마침내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부동산에 앉아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때 손이 떨렸죠. 평생 모은 돈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축하드려요. 이제 집주인이시네요. 부동산 사장님이 말했어요. 저는 계약서를 받아들고 한참을 봤습니다. 집주인, 제가 집주인이라니. 평생을 남의 집 방 한 칸에서 살았던 제가 이제 제 집이 생긴 거예요. 그때 재민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재민아, 엄마가 집을 샀어. 네. 집을요? 응, 아파트. 너희 살 집. 엄마, 왜 혼자 그런 결정을? 괜찮아. 엄마가 모은 돈으로 산 거야. 너희 가족이랑 같이 살려고. 재민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엄마 고마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울었습니다. 모든 게 보람있게 느껴졌어요. 이사하던 날도 기억납니다. 새 아파트에 들어섰을 때 제 가슴이 벅찼어요. 넓은 거실, 깨끗한 방들, 환한 햇살, 모든 게 꿈만 같았죠. 엄마, 정말 좋은 집이네요. 그치? 엄마가 열심히 골랐어. 고마워요. 엄마, 우리 여기서 행복하게 살아요. 재민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제가 이 집의 주인이라는 걸 잊어버린 게요. 아들 내외와 함께 살면서 저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제 집인데도 눈치를 봤어요. 제 돈으로 산 집인데도 소파에 앉을 때 조심했죠. 은주 씨가 집안 분위기를 주도했습니다. 가구도 은주 씨가 골랐고 인테리어도 은주 씨 취향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이 집은 제 집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그냥 얹혀 사는 사람 같았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저는 등기부등본을 다시 봤어요. 명의인 김말순. 이 집은 제 집이에요. 얹혀 산 게 아니었습니다. 제 집에 아들 내외를 드린 거였죠.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가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쥔 채로요. 평생 일했어요.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휘도록 일했죠. 그렇게 모은 돈으로 집을 샀고 아들에게 줬습니다. 행복하게 살자고요. 가족이라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가족이 아니래요. 시어머니는 가족이 아니래요. 요양원을 알아봐야 한다고 하네요. 웃음이 나왔어요. 쓴웃음이었죠. 73년을 살았습니다. 평생을 희생하며 살았어요. 제 삶은 하나도 없었죠. 다 남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손주를 위해.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았어요. 그런데 정작 저를 위한 삶은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등기부등본을 서랍에 넣었죠. 그리고 통장들을 꺼냈습니다. 적금 통장, 예금 통장, 청약 통장 모두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제가 번 돈이에요. 이제 알았어요. 저는 가난하지 않았어요. 제 집도 있고 제 돈도 있었죠. 다만 그걸 제대로 쓸 생각을 안 했을 뿐이에요. 왜요? 가족을 위해서요. 아들을 위해서요. 하지만 그 가족이 저를 가족으로 보지 않는다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 보였어요.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했어요. 체념하며 살 수는 없었습니다. 각성했어요. 73살 늦었을까요? 아니에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제 삶을 살 수 있어요. 제가 선택할 수 있어요. 통장을 손에 쥐고 다짐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제 인생의 진짜 시작이요. 가족들이 제주도로 떠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평소보다 훨씬 일찍이요. 3시쯤 됐을 거예요. 잠이 오지 않았거든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텅 빈 집이 고요했어요. 창밖으로 어둠이 보였죠. 서랍에서 등기부등본을 다시 꺼냈습니다. 손전등을 켜고 찬찬히 읽었어요. 명의인 김말순. 제 이름이 선명했습니다. 해가 뜨자마자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먼저 집 근처 부동산에 전화했습니다. 아침 9시였죠. 여보세요, 거기 김 사장님 계세요? 네, 저인데요. 누구시죠? 힐스테이트 아파트 사는 김말순이라고 합니다. 집 좀 내놓고 싶어서요. 아, 네. 언제 방문하실 수 있으세요? 지금 바로 가도 될까요? 그러세요. 부동산 사무실에 갔습니다. 김 사장님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어떤 집을 내놓으시려고요? 제가 살고 있는 집이요. 34평형입니다. 아, 그 좋은 집을요? 이사 가시나 봐요? 네, 그렇게 됐어요. 김 사장님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급하게 파시려는 건가요? 네. 빨리 팔고 싶어요. 그럼 시세보다 조금 낮게 책정하면 금방 나갈 거예요. 요즘 그 단지 인기가 많거든요. 얼마나 낮게요? 한 5천만 원 정도 낮추면 일주일 안에 나갈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해주세요. 근데 집에 다른 식구분들은 괜찮으세요? 명의가 본인 명의시니까 상관은 없지만. 괜찮아요. 제 집이에요. 김 사장님이 잠깐 저를 봤어요. 뭔가 사연이 있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죠. 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등기부등본이랑 신분증 가져오셨어요? 네, 여기 있어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김 사장님이 꼼꼼히 확인했어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매물로 올릴게요. 연락처 남겨주세요. 네. 부동산을 나오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진짜로 하고 있구나. 제가 정말 집을 팔고 있구나. 무섭기도 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제 방부터요. 옷가지를 꺼내 박스에 담았죠. 오래된 옷들이 많았습니다. 하나하나 개면서 생각했어요. 이걸 입고 얼마나 일했는지요. 책상 서랍도 정리했습니다. 통장들을 하나씩 꺼냈어요. 모두 챙겼죠. 이게 제 평생이었으니까요. 사진첩도 있었습니다. 펼쳐봤어요. 재민이 어렸을 때 사진이 나왔죠. 5살짜리 재민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귀여웠어요.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그때는 좋았죠.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아들만 있으면 됐으니까요.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박스에 넣었어요. 이틀째 되던 날, 김 사장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벌써 보러 오신 분이 있어요. 진짜요? 네. 오늘 오후에 한번 보러 오신대요. 집 좀 정리해 주세요. 네, 알겠어요. 오후 2시쯤 손님이 왔어요. 30대 부부였죠. 아이를 낳으면 키울 집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집이 정말 좋네요. 부인이 말했어요. 채광도 좋고 층수도 딱 좋아요. 이 가격이면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남편도 만족스러워 했습니다. 김 사장님이 옆에서 열심히 설명했어요. 결정하시면 바로 연락 주세요. 금매라서 금방 나갈 거예요. 손님들이 돌아가고 나서 저는 거실에 섰습니다. 제가 산 집.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이에요. 이제 곧 이 집을 떠나게 되겠죠. 셋째 날 아침 김 사장님한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계약하시겠대요. 네. 어제 오신 부부요. 집 계약하신대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진짜 팔리는구나. 언제 계약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오후에 가능하세요? 급하게 하고 싶으시다고 하셔서요. 네, 괜찮아요. 오후에 부동산으로 갔습니다. 그 부부가 와 있었어요. 계약서가 준비돼 있었죠. 여기 서명하시면 돼요. 김 사장님이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또박또박 제 이름을 썼습니다. 김말순. 축하드립니다. 부부가 웃으며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진심으로요.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통장으로 들어왔어요. 잔금은 일주일 후에 받기로 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이상했습니다. 이제 제 집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넷째 날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사 준비를 했습니다. 박스를 더 구해서 집안 곳곳을 정리했어요. 제 집만 쌌어요. 아들 내외 물건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그들이 알아서 해야죠. 박스가 쌓여갔어요. 제 방, 거실 한쪽, 베란다까지. 점점 집이 달라졌습니다. 5째 날 가족들이 돌아온다는 연락이 왔어요. 내일 저녁에 온대요. 저는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제 짐은 다 쌌고 이사 갈 곳도 정했죠. 작은 원룸이었어요. 혼자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텅 빈 것 같은 집. 박스만 가득한 집. 이 집에서 3년을 살았습니다. 행복할 줄 알았던 3년이었어요.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죠. 다음 날 저녁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재민이 목소리였어요. 저는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 재민이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은주 씨도 민준이도 멈췄죠. 박스가 가득했으니까요. 집안 곳곳에 쌓여 있었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재민이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짐이야. 짐이요? 왜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사 가려고. 이사요? 갑자기 왜요? 은주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집도 팔았어. 순간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재민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집 팔았다고. 너희 여행 간 사이에. 엄마 정신이 있으세요? 이게 무슨. 이 집 명의가 누구 건지 알지?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내 집이야. 내 이름으로 된 집. 내 돈으로 산 집이고. 재민이가 할 말을 잃었어요. 은주 씨는 창백해졌죠. 그러니까 내가 팔 수 있어. 내 마음대로. 엄마, 그래도 이건 너희한테 물어야 했어? 시어머니는 가족이 아니니까 물어볼 필요 없지 않아? 은주 씨가 움찔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들었어. 전화 통화하는 거.
요양원 알아봐야 한다고. 시어머니는 가족이 아니라고. 은주 씨가 입을 다물었어요. 할 말이 없었겠죠. 그래서 내가 결정했어. 이제 너희 눈치 안 보고 살기로.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잔금은 일주일 후에 들어와. 그때까지 너희 짐 싸. 새 집 알아봐야지. 재민이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재민아. 엄마도 이제 내 인생 살고 싶어. 민준이가 울먹였어요. 할머니, 어디 가시려고요? 할머니는 할머니 집으로 가. 너희는 너희끼리 살아.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은주 씨가 울음을 터뜨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재민이가 뭐라고 말하는 소리도 들렸죠. 하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돼요. 이제 저는 자유예요. 그날 밤은 길었습니다. 제 방에 들어와 문을 닫았지만 밖에서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재민이와 은주 씨가 싸우는 소리였죠. 당신이 잘못대했으니까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나보고 어쩌라고요? 맨날 집에 계시는데. 그래도 어머니신데 요양원 얘기를 어떻게. 목소리가 높아졌다가 낮아졌어요. 한참을 그러더니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섭기도 했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거실로 나갔더니 재민이가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죠.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엄마 앉으세요. 왜? 얘기 좀 해요. 저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재민이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그 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 돈인데 왜 물어? 아니, 그게. 엄마 혼자 쓰시기엔 너무 큰 돈이잖아요. 저는 재민이를 봤습니다. 똑바로요. 내가 쓰고 싶어?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엄마 혼자 쓰면 안 돼? 재민이가 말을 잃었어요. 평생 일해서 모은 돈이야. 이 집도 내 돈으로 샀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쓸 거야. 엄마, 저희는 어떡하고요? 너 해. 너희는 너희끼리 살아야지. 그때 은주 씨가 나왔습니다. 퉁퉁 부은 얼굴이었어요. 어머니,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뭘 너무해? 갑자기 집을 팔다니요. 저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상해. 내 집인데 왜 상의를 해? 그래도 우리가 같이 살았잖아요. 너무 이기적이세요. 은주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기적이지. 뭐라고요? 이제 이기적으로 살 거야. 평생 남 위에 살았으니까 이제 나 위에 살 거야. 은주 씨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가족이 아니래. 요양원 알아봐야 한대. 그러니까 내가 먼저 나가는 거야. 그건 제가 잘못 말한 거예요. 화가 나서. 화가 나면 그런 말 해도 돼? 가족한테? 은주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니. 미안하다고 다야? 이미 늦었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일주일 안에 너희 집 알아봐. 잔금 들어오면 이 집 비워야 해. 엄마. 재민이가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이틀 후 저는 이사할 곳을 정했습니다. 남해였어요. 바닷가 작은 마을에 단독주택이 있었죠. 부동산 사진을 보는데 마음에 들었어요. 작지만 아담한 집이었습니다. 마당도 있었고요. 무엇보다 바다가 보였어요. 전화로 계약했습니다. 잔금이 들어오면 바로 입금하기로 했죠. 혼자 사실 거예요? 부동산 사장님이 물었어요. 네. 아, 요즘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많으시더라고요. 여기 조용하고 공기 좋아서 좋아하세요. 그럴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제 집. 진짜 제 집이에요.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는 집이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잔금이 들어왔어요. 통장을 확인하는데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 돈으로 이제 새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재민이와 은주 씨는 급하게 전세집을 알아봤습니다. 수도권의 작은 아파트를 구했다고 했어요. 엄마, 정말 가시는 거예요? 재민이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응. 이미 다 정했어. 어디로 가시는데요? 남해. 남해요? 거기까지요? 응. 바다 보고 싶어서. 재민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가끔 연락은 하실 거죠? 글쎄. 보자. 냉정하게 들렸을 거예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상처가 아물려면 거리가 필요했으니까요. 이사하는 날이 왔습니다. 이삿짐 센터 기사님들이 와서 제 짐을 날랐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박스 10개 정도였죠. 이게 다예요?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네. 이게 다예요. 참 가벼우시네요. 가볍다. 맞는 말이에요. 이제 가볍게 살 거니까요. 재민이와 은주 씨, 민준이가 현관에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그들을 봤어요. 잘 살아. 엄마. 민준아, 잘 지내. 할머니. 민준이가 울먹였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돌아설 수 없었습니다. 그럼 이만. 저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히면서 마지막으로 그들의 얼굴이 보였어요. 재민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은주 씨는 울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눈물이 났어요. 닿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러내리게 뒀죠. 남해까지는 버스로 5시간이 걸렸습니다. 창밖 풍경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잘한 걸까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남해에 도착했어요. 부동산 사장님이 마중 나와 있었죠. 어서 오세요. 차로 모셔다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바다가 보였습니다. 푸른 바다. 햇살이 반짝이는 수면. 오랜만에 보는 바다였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사진으로 봤던 그 집이에요. 작은 단독주택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가니 햇살이 가득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집이었어요. 마음에 드세요? 네. 좋아요. 부동산 사장님이 가고 나서 저는 혼자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거실, 방, 부엌, 화장실. 모든 게 제 것이에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작은 마당이었지만 충분했어요. 텃밭을 가꿀 수 있을 것 같았죠. 담 너머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담에 기대서서 한참을 바다를 봤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답답했던 게 다 사라지는 기분이었죠. 자유로웠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볼 필요가 없었어요. 새벽에 일어나지 않아도 됐고 밥을 차리지 않아도 됐습니다. 누구 빨래를 하지 않아도 되고 누구 청소를 하지 않아도 됐어요. 이제 저는 그냥 저였습니다.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닌 그냥 김말순이었죠. 첫날 밤이었어요. 저는 작은 방에 이불을 깔고 누웠습니다. 창문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고요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었죠. 파도 소리만 들렸어요. 평화로웠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73의 새 인생이요. 늦었을까요? 아니에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처음으로 정말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창밖에서 새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7시였죠. 7시에 일어났어요.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느긋하게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어요. 바다 내음이 났죠.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끓였습니다. 혼자 마시는 커피였어요. 천천히 여유롭게 마셨습니다. 마당으로 나가 바다를 봤어요. 햇살이 부셨습니다. 이제부터예요. 제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렜어요. 김말순의 새 인생이 지금 시작됩니다. 오늘 김말순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희생은 사랑이지만 존중받지 못하는 희생은 상처가 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당연하게 여기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존중받고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제작의 김선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